어느 여름밤, 나연은 친구들과의 캠핑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던 중이었다. 친구들과의 즐거운 시간을 뒤로하고 피곤한 몸을 이끌고 버스에 올랐다. 버스는 한적한 시골 길을 천천히 달리고 있었고 창문 밖으로 어둠이 깔린 숲과 들판이 스쳐 지나갔다. 버스 안은 거의 비어 있었다. 몇몇 사람들이 여기저기 흩어져 조용히 잠들어 있었고 나연은 뒷자리 창가에 앉아 지친 눈을 감고 있었다. 잠시 후 그녀는 이상한 기분에 눈을 뜨고 고개를 돌렸다. 그 순간 버스 뒤쪽 통로에 서 있는 낯선 남자가 눈에 들어왔다. 그는 고개를 숙인 채 무언가 중얼거리며 서 있었다. 나연은 그 남자가 처음부터 그 자리에 있었는지 확신할 수 없었다. 버스가 출발할 때쯤 그는 분명히 보이지 않았고 누구도 내려가거나 올라오지 않았기 때문이다. 불안감이 스멀스멀 마음 깊이 스며들었다. 그녀는 다시 창밖을 보며 긴장을 풀려고 애썼지만 그 남자의 모습이 자꾸만 신경 쓰였다. 버스가 어느 깊숙한 산길을 달릴 때였다. 갑자기 차량이 크게 요동치며 멈춰섰다. 엔진 소리가 멈추고 주위는 정막에 휩싸였다. 승객들은 놀라서 깨어났고 기사님은 고개를 돌려 상황을 파악하려 했다. 그때였다. 뒤쪽에서 갑작스러운 비명 소리가 들렸다. 모두의 시선이 뒷자리로 향했다. 그곳에는 아까 그 낯선 남자가 있었다. 아니, 정확히는 그 남자가 있던 자리였다. 그 자리는 텅 비어 있었다. 대신 그 자리에는 작은 검은 상자가 놓여 있었다. 상자에서 무엇인가 꿈틀거리는 소리가 났다. 기사님은 그 상자에 다가가 뚜껑을 열었다. 상자 안에는 오래된 사진과 함께 빛바랜 일기가 들어있었다. 사진에는 젊은 남자가 웃고 있었고 그 옆에 1983년 실종된 강민수라는 글귀가 적혀 있었다. 승객 중 한 명이 깜짝 놀라며 소리쳤다. 이 사람 몇 년 전에 내가 알던 형이야. 실종됐다고 들었는데. 일기가 펼쳐지자 그 안에는 민수라는 사람의 이야기가 적혀 있었다. 그는 예전 이 길을 지나다 실종되었고 그의 영혼이 이곳을 헤매고 있으며 미처 전하지 못한 메시지를 남기고 싶어 한다는 내용이었다. 문구는 점점 흐려졌고 마지막 페이지에는 단지 도와줘라는 두 글자만이 또렷했다. 그 순간 버스 안에 전등이 깜빡였다. 눈앞에 익숙한 그림자가 나타났다. 나연은 꿈에서 본 듯한 장면, 즉 민수의 모습이 겹쳐짐을 느끼고 있었다. 그는 조용히 다가와 손짓하며 무언가를 말하려 했지만 그 목소리는 희미하게 들렸다. 승객들은 두려움과 호기심에 휩싸여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때 버스 기사는 침착하게 버스를 다시 시동 걸었고 어두운 길에서 빠져나가기 시작했다. 얼마 지나지 않아 가까운 마을에 도착했고 모든 승객이 내리게 되었다. 나연과 몇몇 사람은 경찰에 이 일을 알렸고 그들은 흥미로운 사례라며 조사를 시작했다. 하지만 더 이상 민수에 대한 단서는 찾을 수 없었다. 그저 또 하나의 미스터리로 남을 뿐이었다. 나연은 그날의 경험을 잊을 수 없었고 가끔씩 그 남자의 모습이 꿈에 나타나곤 했다. 그녀는 그가 전하고 싶었던 메시지가 무엇이었는지 계속 궁금했고 언젠가는 그의 사연을 풀어낼 날이 오기를 바랐다. 그 후 그녀는 종종 그 버스를 타고 그 길을 지나다니곤 했다. 누군가는 그녀를 이해할 수 없다고 했지만 나연에게는 그 경험이 단순한 공포가 아닌 풀리지 않은 미스터리로 자리 잡았다. 그녀는 언젠가 그와 다시 좋아하게 되리라는 희망을 품고 있었다. 이 이야기는 시간이 지나며 사람들 사이에서 회자되었고 나연과 그녀의 친구들은 그 밤의 신비로운 경험을 인생의 한 챕터로 기록한 체각자의 길을 묵묵히 걸어갔다. 두 번째 이야기. 어느 가을밤 나는 평소와 다름없이 인터넷 서핑을 하고 있었다. 날씨가 꽤 쌀쌀해진 탓에 따뜻한 차를 끓여 마시며 한적한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 나는 주로 커뮤니티 사이트에서 재미있는 이야기를 읽곤 했는데 그날도 익숙한 사이트에 접속했다. 평소와 다름없는 게시글들 속에서 하나의 제목이 눈에 띄었다. 폐가에서 있었던 일, 아직도 기억에 선명합니다. 제목부터 심상치 않은 느낌이 들었다. 호기심이 발동한 나는 마우스를 움직여 그 글을 클릭했다. 글쓴이는 자신이 겪었던 이야기를 담담하게 풀어가기 시작했다. 그는 어렸을 때 시골에 살았다고 했다. 그곳에는 오래된 폐가가 하나 있었다. 동네 주민들은 그 집이 귀신 들린 집이라고 수군거리곤 했지만 고등학생이었던 그는 친구들과 함께 그 집을 탐험하기로 했다. 무모한 용기와 호기심에 이끌려 친구들과 계획을 세웠고 그 주말에 모두 모이기로 했다. 주말이 되자 그는 손전등과 간식을 챙겨 친구들과 만났다. 그들 모두 약간은 두려워하고 있었지만 서로 장난을 치며 긴장감을 누그러뜨렸다. 폐가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해가 떨어져 어둠이 깔린 상태였다. 그들은 집 주위를 한 바퀴 돌며 물건을 던져보기도 하고 소리를 내어보기도 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자 그들은 용기를 내어 집 안으로 들어갔다. 폐가 안은 참 바람이 불어오는 것 같이 으스스했다. 누군가 이 집을 갑작스럽게 떠난 듯 낡은 가구와 먼지가 쌓인 채 그대로였다. 그들은 1층을 둘러보다가 계단 쪽에서 이상한 소리를 들었다. 마치 누군가 발자국 소리를 내며 위층에서 움직이는 것 같았다. 서로의 얼굴을 바라보며 당황한 그들은 한 친구의 제안으로 위층으로 가보기로 했다. 조심스럽게 계단을 올라가 보니 2층 역시 조용했다. 그런데 그때였다. 뒤쪽 방에서 또다시 무언가가 움직이는 소리가 들렸다.
겁을 먹은 친구 몇몇은 돌아가자고 했지만 글쓴이는 무언가에 끌린 듯 그 방으로 다가갔다. 손전등 불빛을 조심스럽게 방 안에 비춰보았다. 방 안에는 낡은 피아노 한 대가 놓여 있었고 그 위에는 옛날 사진들이 흩어져 있었다. 글쓴이는 가장 앞쪽에 놓인 사진을 집어들었다. 사진 속에는 어린 소년이 미소 짓고 있었다. 그런데 그 순간 피아노 건반이 혼자서 움직이며 짧은 멜로디가 울려 퍼졌다. 그들은 놀라 소리를 지르고 모두 다급히 1층으로 뛰어내려갔다. 그 집을 빠져나오기까지의 시간은 몇 초도 걸리지 않은 것처럼 느껴졌다. 그날 이후 그들은 결코 그 폐가에 발을 들이지 않았다. 하지만 가끔씩 그날의 기억이 악몽처럼 떠오르곤 했다. 친구들은 그렇게 시간을 보내며 그 일을 잊으려 애썼지만 이상하게도 글쓴이는 계속해서 그 사진 속 소년의 얼굴이 생각났다. 몇 년이 지나 어른이 된 그는 우연히 동네를 찾게 되었다. 호기심에 그 집 근처를 걸어가던 중 어느 노인이 그에게 말을 걸었다. 애야, 그 사진 속 소년 말이지. 그 아이는 내 손자였다. 사랑스럽던 아이였는데 그 폐가에서 놀다가 사고로 세상을 떠났단다. 그는 할 말을 잃었다. 노인의 설명에 따르면 소년은 피아노를 몹시 좋아했다고 했다. 그 피아노는 이제 어떠한 소리도 낼 수 없을 정도로 낡아 있었다. 그는 당황스러웠지만 어느새 마음속 깊은 곳에서 소년에게 미안함과 측은함이 솟아나는 것을 느꼈다. 어린 시절의 끔찍한 기억은 그날 이후 더 이상 그를 괴롭히지 않았다. 그 글은 이렇게 끝맺음되었다. 글을 읽고 난 뒤에도 나는 한동안 모니터를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다. 마치 나도 그날의 사건을 함께 겪은 듯이 오싹한 기분이 들었다. 그날 밤은 특히나 늦게까지 잠들 수 없었다. 세 번째 이야기. 어느 작은 시골 마을에 철수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 마을은 평화롭고 조용했지만 하나의 기이한 전설이 전해져 내려오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마을 외곽의 오래된 숲속 저택에 얽힌 이야기였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곳을 검은 저택이라고 불렀고 아이들은 결코 그곳에 가까이 가지 말라는 당부를 받곤 했습니다. 어느 비 오는 가을밤 호기심이 많았던 철수와 그의 친구 민수는 그 전설의 진실을 확인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친구들은 손전등 몇 개를 준비하고 늦은 저녁 몰래 그 저택을 향해 길을 나섰습니다. 둘은 빗소리를 들으며 무성한 숲길을 따라가다가 낡고 울창한 나무들 사이로 어렴풋이 보이는 저택을 발견했습니다. 저택은 오랫동안 방치된 듯 보였습니다. 깨어진 유리창, 뒤틀린 나무문, 책덩굴이 뒤덮인 벽들. 그러나 그저 외관만 봐도 이상한 기운이 느껴졌습니다. 철수와 민수는 잠시 망설였지만 결국 철수가 먼저 용기를 내어 문을 밀어 열었습니다. 삐걱거리는 소리와 함께 문이 열리자 썩어가는 나무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두 친구는 손전등을 비추며 천천히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저택 내부는 더욱 으스스했습니다. 벽에는 오래된 그림들이 걸려 있었고 바닥에는 먼지가 자욱했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놀라운 것은 집안 여기저기에서 느껴지는 한기였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추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무엇인가 보이지 않는 존재가 그들을 지켜보고 있는 듯한 기분이었습니다. 철수와 민수는 1층을 둘러본 후 2층으로 올라갔습니다. 계단을 오를수록 그 한기는 더욱 기승을 부렸고 두 친구는 점점 두려워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어디선가 귓가에 스산한 속삭임 같은 소리가 들렸습니다. 어서 돌아가. 철수는 깜짝 놀라 손전등을 떨어뜨렸고 그 소리는 순식간에 사라졌습니다. 민수는 그냥 바람소리겠지라며 철수를 달랬지만 철수는 이미 겁에 질려 더 이상 탐사를 계속할 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결국 두 친구는 황급히 저택을 빠져나가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계단을 내려오려던 순간 문득 뒤쪽에서 문이 저절로 닫히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 소리는 마치 누군가 눈에 보이지 않는 손으로 문을 닫은 것처럼 명확했습니다. 비 내리는 숲을 다시 지나 마을로 돌아온 후 두 친구는 서로 그날의 일을 다시 상기할 엄두를 내지 못했습니다. 그저 검은 저택에 대한 호기심은 생에 다시 없어질 것처럼 보였습니다. 몇 주가 지난 어느 날 밤 철수는 잠에서 깼습니다. 이상한 소리가 그의 창밖에서 들렸기 때문입니다. 무심코 창문을 보니 그곳에는 하얗게 여인 얼굴이 자신을 빤히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놀라움과 공포의 소리조차 지르지 못했지만 그 얼굴은 분명하게 속삭였고 그 말은 오싹할 정도로 귀에 맴돌았습니다. 돌아오라. 다음날 철수는 아팠다며 학교에 가지 않았고 그 후로도 몇 주간 자리에 눕게 되었습니다. 가족들은 서울의 큰 병원에 데려갔지만 철수는 결국 정신을 차리지 못했습니다. 민수는 친구를 잃은 슬픔에 잠식되어 더 이상 예전처럼 밝을 수 없었습니다. 이 사건 이후 사람들은 누구도 그 검은 저택에 가까이 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곳은 다시 시간이라는 세월 속에 천천히 묻히게 되었지만 여전히 마을 사람들에겐 두려움과 금기의 대상이 되어 남아있었다고 합니다. 이 이야기는 세월이 지난 지금도 마을 사람들 사이에 전해지며 누구든지 숲속의 저택을 떠올리기만 하면 여전히 등골이 오싹해진다고 합니다.